우리가 그동안은 맨날 중동은 이 세계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화약고 안 됐잖아 솔직히. 정말 세계대전이 날 때는 오히려 유럽, 그러니까 터질 게 큰 데는 유럽인 거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전에 저희 처음 촬영할 때 그때가 참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시기랑 맞물렸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 해주셨던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거 전쟁 안 끝난다. 아니 설마 그래도 현대전인데 빨리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금 그동안 몇 가지 전개가 있었죠. 일단 미국의 지원이 한번 흔들렸던 게 문제가 컸는데 그 미국의 그 공백기가 꽤 길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그거는 일단 바이든도 무능하고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나 미국의 정치도 지금 굉장히 많이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긴 한데 국내의 갈등 그리고 국내의 어떤 갈등을 봉합시키는 리더십이라는 게 지금 다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독재 국가다. 이 오히려 굉장히 리더십 있어 보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꼭 1차 대전 때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잘 살고 행복한 나라는 언젠가 리더십의 공백이 와요. 그렇게 되면 뭔가 상대적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거지. 히틀러가 했던 말이 그거 아니야. 의회 정치는 머리 나쁜 애들이 뭐 바로 제대로 못하지 않냐. 딱 그때 영국을 뭐 비판했던 게 지금 미국이 상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 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죠. 그게 아마 푸틴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계기였을 것 같고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럭저럭 물론 이게 또 문제가 많았는데 저도 채널에서 그 얘기 했지만 그 중단됐던 거 못지않게 그 무기 주고 복잡한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질질 끌려오면서 러시아가 우세를 잡을 수 있고 계속 러시아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하면 된다라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됐던 계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계속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난 5월에 러시아가 반격 나온다고 했고 우크라이나가 인명 손실이 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난다. 곧 끝난다. 뭐 끝나기 뭐 10km 전쟁이었어. 물론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군 인명 손실이라든가 등등 좀 더 유연하게 대처 못해도 인명 손실이 더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10km, 30km 전진했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러시아가 좀 우세인 건 맞지만 그건 전선적인 우세지. 그래서 키이우까지 가려면 10년 걸려요. 러시아도 또 러시아대로 피해는 내름 큰데 이러다 보니까 요즘 휴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휴전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휴전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군이 정말 이제 힘이 딸렸어. 없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 이래서 휴전 논의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전에 제가 사피엔스에서 할 때 그 얘기했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고 끝납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완전히 축출하고 뭐 모스크바까지 쳐 이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도 현재 상태로 쉽지는 않다. 그러면 결국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이나 우크라이나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먹으면 거기를 군사기지화했을 때 그게 유럽이 겪어야 되는 그 군사적 위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했어요. 현 상태에 휴전할 수도 있다. 대신 여기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첫째, 유럽이나 미국, 특히 유럽이 군사력을 재건하는 시간에 대한 스케줄과 자신감이 나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고 군사기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뭐 징병제도 없고 사실 유럽 엉망이잖아요. 우크라이나를 먹고 러시아가 그걸 군사기지화 한다고 했을 때 독일과 프랑스가 징병제 도입하는 것 자체도 실패하고 군사력 재건하는데 20년 걸린다면 우크라이나한테 뭐를 그냥 약속을 해서라도 니네가 좀 막아달라 이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신감도 있고 러시아도 지금 많이 지쳤기 때문에 저거 재건하는데 오래 못 간다. 그러면 휴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점령한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군사기지화 될 수 있냐는 능력과 시간의 문제에 대한 상대성이에요. 그리고 뭐 어차피 푸틴이 뭐 100년 살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거를 해서 우리가 휴전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휴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도 지쳤지만 러시아도 지쳤어요. 지금 그쪽도 지금 굉장히 지금 데미지를 입으면서 하고 둘 다 만신창이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빠져나올,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게 출구 전략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러시아의 출구 전략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두 개밖에 없었어.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거나, 뭔가 자기들이 명분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를 줘야 돼요. 근데 그 명분을 가지려면 스스로 못 그만둬요. 그 명분을 우크라이나 보니까 쟤들도 이제 지쳤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명분을 주면은 쟤들도 좀 양보를 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휴전 못 하는 거지. 명분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꿇어.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서로 조건에 양보해야 자기도 된다. 지금 빠져나갈 게 있는 거야. 그리고 꿇어 하더라도 뭐 옛날 고려 거란 정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래 거란 황제로 해줄게 이렇게 했잖아.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뭐 안 갔잖아요. 그런다고 뭐 별거 있나? 그러다고 또 쳐들어올까 안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꿇어 그랬을 때 꿇는 형식만 보여주는 으로 끝난다면 꿇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실을 봐야 돼요. 그래 좋아 꿇어 줘. 뭐 3년 지나면 그게 그거야.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런 내실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가는 단계를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봐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일방적으로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이래서 휴전 제안했으면 러시아가 밀고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나토인데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면은 나토에서 탈퇴하거나 나토에서 돈을 뭐 안 내거나 뭐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유럽을 버리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그렇죠. 또 그쪽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피해의식 생길 만한 일들이 많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거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건데 미국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정서도 있다고. 미국 사람 세금으로 유럽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생각할 생각도 있는 거지.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한다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불을 지르는 건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럽하고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윌슨이 당선될 때 자기 절대 참전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미 세상이 다 알아. 미국이 어떻게 참전을 안 해? 그럼 반대로 나토에 예를 들어서 뭐 지원을 안 하거나 뭐 이제 빠지거나 하면 러시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그 나토 지원금 올리는 문제는 그러니까 트럼프 방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들이요. 유럽의 그 나토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 거기 저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정도밖에 없잖아. 영국. 그거 빼면 뭐 군대가 제대로 있긴 하나. 근데 원래 나토 기준이 2%였어요. GDP 2%를 투입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1%까지 내려갔었어요. 독일이 지금 5%까지 올리겠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이탈리아가 얼마 전에 나온 게 1.43%, 작년에 1.42%인데 0.01% 올려서 올해 1.43% 만들었는데 그것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아시다시피 복지 비용이기 때문에 올 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월급, 복지비 빼면은 남는 예산이 남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못 올리고 있어요. 프랑스, 독일이 거의 요즘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하여간 1점대에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 갖고는 이제 안 되지. 더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트럼프 집권 때는 그거 2%까지 올려라. 원래 이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미국이 못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처음 약속을 안 지키지 않냐라는 말도 되긴 되는 거죠. 그런 말 하겠네요. 그때 2%를 올리려 했는데 안 올려놔가지고 이 꼴 난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럼 더 올려라. 근데 이제 문제는 2% 갖고 안 돼 이제. 그렇죠. 3%야 4%야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트럼프 집권기에 주어 짰던 거는 이게 1%대까지 내려가니까 그랬던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국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또 있는데 한국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국방 비중도 꽤 되잖아. 근데 트럼프의 문제는 이게 항상 이 그 언어 거짓말, 과장, 장난질 하니까 건수 잡히면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거지. 근데 그래서 우리도 올리고 하긴 하지만 걔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차이 항상 갭이 있잖아. 아프가니스탄도 철권한다고 말만 해놓고 하나도 안 했잖아. 바이든이 그렇게 엉성하게 하다 뒤집었어요. 결국은 이제 국민 감정을 그냥 좀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들이 많다. 그렇죠. 근데 막상 미국이 유럽하고 인연을 끊었으면 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다간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러시아인데 그럼 러시아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휴전이 끝났다 하면은 또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러시아는 일단은 뭐 잘 모르겠지만 속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근데 이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러시아가 처음에 저렇게 상대가 안 되는 국력을 가지고 고전하는 데는 소위 군수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러시아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오면은 3,000km가 넘어요.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은 예전부터 공업지대잖아요.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아, 여기를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전진기지 했을 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가 적어도 효율성에서는 10배 이상의 효율성을 가졌어요. 거기는 원래 옛날 구소련 시절에 최대 전진기지가 우크라이나였죠.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독립했을 때 제일 문제가 온 나라에 있는 공장이 군수공장밖에 없는 거였잖아. 전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군수산업단지가 우크라이나와 시베리아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군수공장이 다 우크라이나에 있었지, 처음에는. 그걸 스탈린이 뜯어서 시베리아로 올린 거예요. 돌린 거였잖아요. 그럴 만큼 최대의 군수산업지 기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분들은 기억 못 하실 텐데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독립할 때는 자원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엄청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인프라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독립을 하니까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면화 생산지, 뭐 농작물 생산지, 농작물 가공할 데도 없고 면화를 생산하면 뭐해? 운반 수단도 없고 그럼 뭐 있냐 그랬더니 전차 공장, 고사포 공장 뭐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해체할 수가 없잖아요. 아, 인프라가 이렇게 단계적인 게 아니라 너무 다른 거네요. 러시아가 원래 연방을 유지하는 방법이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는 수저도 못 만들고 약품 공장도 그러니까 그런 미국이나 다른 나라 주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는 고사포하고 탱커는 나오는데 숟가락, 볼펜 문제도 없고 저기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게 러시아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죠. 트럭 공장은 여기 있는데 타이어 공장은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 그러면은 일본의 뭐 예를 들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계속 전운의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유럽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출혈 감소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왜 그렇게 사겠어. 그러면 보통 지금 세계 1차 대전도 유럽에서 나왔고 2차 대전도 유럽에서 나왔는데 그럼 3차 대전도 유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현재는 중동보다는 유럽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하자면 세계대전이란 건 난다고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맨날 중동은 이 세계 화약고라고 그랬는데 화약고 안 됐잖아, 솔직히. 왜냐면 중동의 특수성과 중국, 러시아, 미국이 뒤에서 뭐 한대지만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싸울 만한 건수가 없어, 거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감정적으로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맞죠. 예를 들면은 거미줄처럼 이쪽 저쪽이 막 거기는 항상 모든 게 다 모여요. 십자로. 12개의 도로가 있는 십자로라고 할까. 그래서 동양 뭐 서양 이쪽 저쪽 열마 중동이 그런 데잖아. 그러니까 모든 대륙의 경제와 이해관계가 그쪽으로 오는 데야. 줄이 다 있어요. 여기 석유가 나오면서 그걸 따라 역으로 또 이제 나가. 그러니까 전선이 얽힌 걸 보면 거기가 제일 많이 얽혔죠. 야, 그러니까 여기 세계대전이 난다. 내가 볼 때는 용량이 작은 거죠. 계속 터지는데 수류탄만 터진다고요. 정말 세계대전이 날 때는 오히려 유럽, 그러니까 터질 게 큰 데는 유럽인 거지.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 제가 토전사 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전 세계 전쟁사 하면요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 쓰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아닌데 항상 중동 지역 전쟁이 우리가 듣는 것만 봐도 뭐 저기 옛날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가 나중에 이집트 원정 갈 십자군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네요. 뭐 여기서 내내 안 터지는 게 없어. 다 규모가 큰 건 여기서 다 터져.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세계대전은 1차, 2차 세계대전이고 그때 중동은 오히려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럽은 이제 군비 확장의 시절로 가겠네요. 경제로 말하면 그건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제 블록화로 간다는 건 세상도 다 아는 얘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블록화 하면 또 옛날 블록만 생각하는데 이 블록의 구조가 달라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블록화로 가긴 간다. 근데 우리가 아는 블록화하고 좀 다르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는 동시에 복잡하게 얽혀서 터질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것도 많다. 이 정도까지인데 제가 솔직히 이게 전쟁으로까지 간다 이런 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블록으로 가서 유럽에서 이제 대결 구도가 벌어진다는 거는 좀 확실하겠죠.